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압도적 1위 삼바, 국내 제약회사 자사제품 매출 1위 유한양행,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원조이자 1위 셀트, 높은 연봉과 탄탄한 복지. 바이오 전공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99.9%가 위의 기업들 중 한 곳을 취업 희망 1순위로 염원하고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뽑아줘야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쟁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반대로 들어가고 싶은 곳은 제한돼 있어 좁기만 합니다. 여기 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학벌? 성적? 아니면 특별한 경험? 대기업에 취업은 하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드립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바이오 제약 회사에 취업을 염두하고 있는 학부생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박사 김박사 김책임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취직을 꿈꾸는 바이오 전공 관련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바이오 기업에 대한 취업 프로세스의 기반이 잡히게 됩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취업 전략을 위한 프로세스의 뼈대, 그건 바로 이 산업의 이해입니다. 학부생, 석사, 박사학위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먼저 학점을 비롯한 소위 스펙이란 것을 쌓으실 테고, 삼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GSAT, SKT는 SKCT 이런 각 회사별 직무 적성 검사 시험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지원 회사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스토리를 뽑아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테고, 또 이 과정에서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경험을 샅샅이 찾아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산업의 이해라는 겁니다. 에이, 그냥 직무 관련 경험하고 뭐 좋은 성적이랑 수료증, 자격증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 관련 경험 쌓는 것과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산업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맡게 될 업무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칼질 기술이나 요리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요리사가 요리 기술만 배우고 식재료의 특성이나 계절에 따른 식재료의 변화, 요리의 변천 과정과 트렌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걸 아는 사람한테 뒤처질 테고, 만약에 운 좋게 요리사로 뽑힌다 하더라도 이 요리를 왜 시키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서 불평, 불만만 쌓이겠죠. 즉,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이 큰 나무를 안다면 내가 지원한 회사라는 줄기와 또 그것을 이루는 직무라는 가지가 어디서 어떻게 뻗어나온 것인지, 또 어디로 뻗어나갈 것인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퀄리티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나타나요. 아니, 김책임님, 근데 그 방대한 제약 산업을 어디부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삼바, 유한양행, 셀트 이 세 회사를 모두 꿰뚫는,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만 콕 집는 이 산업의 이해를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상의 원리나 이걸 자세히 이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세요? 바로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과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모든 제약회사의 필수 파이프라인, 항암제, 이 항암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살펴볼게요. 1세대 항암제는 바로 이 화학 항암제입니다. 화학 항암제가 뭐냐? 이렇게 그냥 유기물로 만들어진 유기 합성 물질을 말해요. 컴파운드, 합성 의약품, 화합물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화학자들 또는 일부 약사들이 이 화학적 합성 반응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하죠. 따라서 이 만드는 공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약품이 되는 화합물을 모아서 합성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정지하고, 원료 생산 끝. 그리고 이 원료들을 캡슐에 넣거나 아니면 주사기에 넣거나 하는 이런 의약품 제조 과정을 거치면 최종 완제품이 됩니다. 이 완제품의 약을 의사한테 처방받아 이렇게 우리 몸에 접종이 되면 수많은 화합물 분자들이 우리 몸, 조직, 세포 곳곳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1세대 항암제로 뭐가 유명하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탁솔, 시스플라틴, 독소루비신.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환자의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있죠. 그 항암 치료제가 대부분 이 1세대 항암제를 말합니다. 1세대 항암제들의 기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무자비하게 죽인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적군, 아군 구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작용 기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탁솔은 세포 분열할 때 이 미세소관이라고 하죠. 이 미세소관 또는 튜뷸린에 붙어서 이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시스플라틴은 분열 중인 세포의 DNA에 이렇게 데미지를 줘서 세포를 죽여요. 아니 김책임님, 세포 분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잖아요. 항암제가 아니라 그냥 독극물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모든 세포가 분열을 하지만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분열과 증식을 훨씬 왕성하게 하죠. 세포 분열과 증식이 왕성한 암세포를 노린다. 이것이 1세대 항암 치료제의 작용 기전인 것이죠. 하지만 역시 세포 분열을 하는 일반 세포도 이 약물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 항암제를 투여하면 일반 세포 중에서도 세포 분열이 왕성한 모근세포, 위장간세포, 골수세포 등에도 치명적이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또 식욕이 없고 구토를 하고 또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이 감염병에 걸리기가 쉽고 또 피가 모자란 이유가 다 이 1세대 항암제의 독성 때문입니다. 자, 1세대 항암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눈 가린 폭탄이다. 그래서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모든 세포에 들어가서 펑펑 터진다. 아니 김책임님, 요새 좋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험한 거 이제는 쓸 일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싼 가격과 또 사용 용도가 다양해서 오늘날 항암제 시장에 약 4분의 1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이 1세대 항암제 장점은 우선 쌉니다. 특허가 대부분이 끝난 제네릭이 가능하고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몇십만 원 수준으로 약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제네릭? 제네릭 의약품이 뭐예요, 김책임님? 한마디로 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 동등한 효능 효과, 안전성을 보이는 첨가제만 조금 다를 수 있고 의약품을 그대로 복사한 동등한 약을 말합니다. 의약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할 수 없는 사치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특허 20년이 끝나면 이 약에 대한 동등성 입증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약을 만들고 팔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삼바, 유한양행, 셀트가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1세대 항암제를 비롯한 이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에이즈 치료제 딱 2개, 삼바는 아예 취급하고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산업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로 매출원을 구성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직무 분석이 훨씬 쉽겠죠. 아무튼 1세대 항암제는 이 값이 싸다는 장점과 더불어 약효 측면에서는 강한 세포 독성으로 초기 암 환자에게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어 2차, 3차 항암제를 쓰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만큼 아직까지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잘 죽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부작용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연구원들은 생각했죠. 아, 암을 죽이긴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는 없을까? 그래, 암세포만 조준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2세대 항암제, 타겟 치료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표적 항암제라고도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약이 암세포라는 표적만 어떻게 찾아가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암세포만 찾다기보다는 암세포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에 붙어서 확실히 죽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더 커지는 건 막아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2세대 항암제의 대표적인 치료제가 바로 허셉틴이라는 약입니다. 허셉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방세포에는 평소에도 이 허투라는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투가 성장 신호를 받으면 이 유방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중요한 단백질인 거죠. 그런데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될 때 한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특정 환자군에서 이 허투 단백질이 무진장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 허투 단백질은 또 더욱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고, 허투 단백질은 또 많아지고, 계속 이 파지티브 피드백, 이 작용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게 암세포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연구원들은 바로 이 특징에서 표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일반 세포랑 유방암 세포랑 비교해 보니까 허투 발현이 무진장 높네. 이 허투가 많은 세포는 암세포겠구나. 이 허투를 막아보자. 그럼 암세포가 죽겠지?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허셉틴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허셉틴이라는 허투에만 특이적으로 붙는 항체가 세포막에 있는 허투 단백질 항원에 달라붙어서 세포 내 신호 전달 작용을 막아서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죠. 김책임님, 헷갈리는 게 있는데 표적 항암제는 그럼 모두 항체인가요?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항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합성 화합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오시머티닙, 이 끝에 NIB, 닙으로 끝나는 성분의 약들은 모두 화합물인데 화합물도 역시 타겟하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붙어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만 붙을 수 있는 항체와는 달리 이 화합물은 크기가 훨씬 작아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까지 타겟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EGFR 단백질의 타깃의 화합물인 오시머티닙, 이 성분이 약품명으로는 타그리소라는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그렇다면 항체도 합성의약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질까요? 완전 달라요.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항체,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보다 생산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요. 왜냐? 이 살아있는 포유류 세포에서만이 정교하게 설계된 이 항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항체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 DNA를 하이브리도마라는 항체 생산 전용 세포에 삽입을 시켜요. 이 세포를 처음에는 조그만 DC, 그 다음에 좀 더 큰 플라스크, 배양 탱크, 10,000리터 이상의 초대형 배양 탱크,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포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후 내가 원하는 항체만 따로 분리하고 정제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원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합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은 원료를 세포에서 얻는다는 차이 하나로 이 공정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다시 2세대 항암제로 돌아와서 2세대 항암제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이 정밀 타격으로 1세대와 달리 독성이 약하다. 그리고 몇몇 블록버스터급 표적 치료제들이 특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도 복제약이 가능하겠네요. 오리지널 약이 합성 의약품이면 제네릭, 항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이면 바이오 시밀러가 가능해지죠. 자, 드디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한 축, 바이오 시밀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를까요? 합성 의약품,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화합물을 넣고 100%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는 절대 100% 똑같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 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세포라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 이 미지의 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즉, 아무리 항체 유전자 서열이 똑같더라도 어떤 세포, 그 세포의 다른 유전자들, 또 어떤 배지, 어떤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항체 결과물이 모두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리지널 약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걸 국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항암제는 아니지만 이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램시마를 개발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레미케이드라고 2015년 그 미국 매출 53억 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급 제품인데요. 이 램시마 출시 이후에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 레미케이드의 점유율은 뚝뚝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정맥 주사만 가능했던 램시마를 이 피하 주사가 가능하게 개선해서 미국 시장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삼성은 뭐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바이오 에피스가 셀트리온과 경쟁을 하는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합니다. 에피스도 마찬가지로 이 레미케이드의 시밀러 약 플릭사비를 출시했는데요. 효능은 모두 동일하지만 앞서 출시한 이 램시마에 밀려서 조금 처참한 그런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세대별 항암제로 돌아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1세대 항암제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 위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했다면 2세대 항암제는 특정 항원이 풍부한 암세포만을 노리기 때문에 1세대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오, 그럼 표적 항암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표적 항암제에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째, 타겟 시대는 항원 단백질이 많이 발현하는 사람에게만 효과적이고, 또 둘째, 부작용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 정상 세포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교차 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암의 성장은 막지만 결국 화력이 약해서 이 끈질긴 암세포들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따라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좋기는 한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부작용이 덜하긴 하지만 약발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 약을 먹는다고 암이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계속 먹다 보면 내성도 생기고, 심지어 특허가 끝나지 않은 제품들은 드럽게 비싸기까지 합니다. 이러는 고민의 와중에 3세대 항암제가 등장하였습니다. 표적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거 좋아. 근데 표적 항암제들 너네만으론 안 되겠어. 화력이 너무 약해. 해서 면역세포의 힘을 빌리게 되는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암세포는 크면 클수록 똑똑해지는데 성장해 가면서 면역세포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이 능력이 바로 그 유명한 PDL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T세포나 NK세포가 암세포 가까이 가도 이 PD1으로 슥 한번 만져보고 PDL1 있네? 우리 편이잖아?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면역항암제는 이 PD1이나 PDL1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PD1으로 더듬더듬 PDL1을 찾을 때 면역항암제가 미리 묶어서 숨겨버린다고요. 그제서야 면역세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잖아. 뭐야, 공격!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도둑은 PDL1이라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경찰은 PD1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경찰이 도둑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도 불리는 이 안티 PDL1, 안티 PD1 항체들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겨버리는 거죠. 피하 식별을 할 수 있게 된 경찰은 그제서야 도둑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 서로의 인식을 돕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채임님, 약을 접종하기 전에 암을 만나고도 못 알아보는 걸 T세포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오해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어요. 돌연변이가 발생한 특정 세포, 이 암세포는 똑똑해지기 전, 성장하기 전에는 우리 T세포, NK세포들이 잘 없애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처하는 환경의 변화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면역력이 안 좋아지거나 암 유발 물질 등이 우리 몸에 유입되거나 했을 때 이런 외부 요인이 트리거가 돼서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면역항암제의 효과는 꽤나 대단했어요. 이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그 유명한 블록버스터 신약이 바로 PD1 항체인 키트루다입니다. 암 환자의 이 전체 생존 기간, 암이 발달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 등 모두를 개선시켰죠. 일반 세포의 독성을 유발하는 게 아닌 환자의 면역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독성과 내성이 작다는 큰 장점도 보였습니다. 그럼 김책임님, 이제 암은 정복된 건가요? 항암제 개발 안 해도 돼요? 아쉽지만 아니요. 이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단점, 어마어마한 가격, 그리고 이 치료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게 아니라 안 듣는 사람도 꽤 있어요. 즉, 반응률이 낮아 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항암제의 연구 개발 필요성이 아직 한참 목마릅니다. 자, 여기까지 항암제의 세대별 변화를 살펴보면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치김님, 바이오로직스는 합성의약품도 안 만들고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어피스가 하고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딴 거 안 합니다. 바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만 해요.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건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들기도 어려운 것도 맞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얼마나 잘 짓느냐, 어떤 공정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분을 노렸어요. 신약 아이템은 있는데 직접 만들기는 부담스러운 회사를 대상으로 너네 그 신약 생산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하겠지? 우리한테 가져와. 끝내주게 만들어줄게. 빅파마 회사들한테는 너네 지금 약 미친 듯이 잘 팔리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 공급 늘리려면 공장 짓고 또 심사받고 뭐하고 할 시간 없지? 우리한테 가져와.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공급 부족한 거 우리가 메꿔줄게.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신약 연구 개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빨리 만들지, 많이 만들지로 승부 보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합성 의약품을 시작으로 3세대 바이오 의약품까지 항암제들은 진화해 왔고 그에 따라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인 유한양행은 이에 맞춰 초기 합성 의약품인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 사업을 꾸려왔고 현재는 화합물, 항체 상관없이 신약을 직접 발굴부터 그리고 생산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다.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신약 연구 안 한다. 바이오시밀러가 주력 사업원으로 특허가 종료되는 동시에 많이 팔릴 만한 항체약품의 발굴 능력과 오리지널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산바로직스는 또 다르다. 우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만 만든다. 신약 연구 이런 거 안 한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많이 만들지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그러니까 뭐 만들 거 있으면 우리가 대신 더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가져와라.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보면 이 산업의 탄생부터 성장과 발전을 모두 유발하는 것은 바로 이 R&D입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호기심과 질문, 그리고 불편함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이 산업이 시작되고 발전하거든요. 물론 제품 생산자와 감시자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보다 이 바이오 연구에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 산업, 획기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이 여러분의 그 머리와 손끝에서 도출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해 드릴 게 진짜 정말 많아요. 오늘은 국내 제약 바이오의 핵심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산업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보다 기업과 또 직무의 이해하기가 쉽도록 다양한 부분도 구석구석 이렇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셔서 양질의 정보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의 그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을 일깨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은 최신 아주 뜨겁고 핫한 신약 신기술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한 하루 되세요.